정치마수다입니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 혁신위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임명된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관련해서 하루 사이에 수많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기대감 그리고 회의감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쇄신을 보여주겠다고 출범시킨 혁신위의 수장, 인요한 위원장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부터요? 네. 네. 아직 정신 못 차렸다. 한마디로. 좋은 얘기 해주세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정신 못 차렸다? 예, 혹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선거도 그렇고 다음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 중도를 어떻게 다시 끌어올 것이냐. 지난 대선 지방선거 때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을 찍었던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가져오고 그리고 민주당의 사람들까지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그 국민들의 정서와 눈높이하고 맞는 분을 해야죠. 이분은 최근의 발언, 그동안 최근에 있었던 발언들을 쭉 보면 사실은 중도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극우입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이 얼마나 위대한 제도인지를 다 확인이 했던 제도 아닙니까? 그거를 사회주의라고 해서 이념적으로 몰았어요.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라고 해서 이념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념 거기 딱 맞는 분 아닙니까? 이거는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5.18과 관련돼서도 뭐 다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고 성경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뭐 어떤 병에 걸릴 것이다 이런 그 극단적인 발언들을 계속 하셨던 분이고 점점 가면 갈수록 옛날에 갖고 있었던 명성이 구구적인 발언 를 통해서 본인의 명예가 실추됐던 분이거든요. 그러니 이분이 이제 권력욕이 생기니까 계속 이러한 자리들에 이제 오퍼가 들어오니까 콜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진단도 잘못됐고 그래서 처방도 잘못됐는데 정말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생각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자들이 인 위원장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입장에 대해서 변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선을 긋고 말을 아꼈는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극우다까지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아니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사회주의적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이걸 이념의 잣대로 다시 들이대는 분이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극우죠. 어떤 분들이 극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장 소장님의 평가 좀 들어볼까요? 시작이 조금 불안불안하죠.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 됐으면은 당을 어떻게 혁신하실 거예요? 혁신위 위원들은 누구로 할 거예요? 이런 데에 관심이 좀 집중되어야 하는데 과거에 이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해명하세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요. 혁신위원장을 검증하는 것으로부터 처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실패했던 것처럼 본인의 문제 때문에 혁신위원장으로 제대로 역할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과 행동과 이제 뭐 재산 문제, 뭐 가족 문제 아마 다 조사되고 털릴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제대로 잘 해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혁신위원들을 누구로 임명하느냐.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일단은 당과 관계없는 분들 과반수 이상을 임명을 하겠다라는 것과 뭐 원외위원장하고 당과 관계된 분들은 대략 뭐 한 5분의 2 정도 이렇게 임명하겠다. 그래서 외부의 혁신의 힘을 빌려서 네. 당을 제대로 좀 바꿔보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혁신위원 딱 몇 면을 딱 놓고 봤을 때 아이고 저 정도 분들 갖고 혁신이 될까? 이런 거론되는 혁신위 구성이 될 법한 인물들에 대해서 아니요. 평가를 하신 이제 거예요? 딱 혁신위원을 내놨는데 저런 분들 가지고 어떻게 혁신하는 거지? 그러면은요 벌써 마이너스 50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위원들을 제대로 선택을 하시라. 그래야 첫 출발부터 좀 제대로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이제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인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직접 말한 내용을 보면 첫 일성은 통합이었고요. 그리고 변화해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 이런 단어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부인과 자식 빼고는 다 바꿔야 한다. 이렇게 고 이건희 회장의 어록도 거론을 하면서 변화에 방점을 찍었는데 오늘 출근길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도구입니다. 그분들 그 전문
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취합을 해서 좋은 이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그런 저는 도구입니다. 도구. 기초를 우리가 다집니다. 이 당을 위한 기초. 그리고 더 크게 봐서 대한민국. 피눈물 같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 그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요번에 다 바뀌어야 됩니다. 여당을 확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들 많이 읽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모두가 바라는 부분이고 국민의힘이 지향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그게 실현이 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예. 네. 두 가지가 큰 이제 시험대에 오르겠죠.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을 제대로 하는 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도 본인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을 분명하게 직언을 해야죠. 그러면서 당을 바꾸겠다고 얘기해야만 아마 그게 실효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본인을 임명한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 비대위 가자. 본인들로서는 도저히 이 총선을 치를 수가 없다. 연명치로 이제 그만하자라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할 수 있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오, 예. 저 두 가지 부분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거기에 덧붙여 보면은 공천 룰을 건들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예상하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참모들 내년 총선에 내보낼 거다. 장차관들도 내보낼 거다. 지금 뭐 대통령실과 정부에는 없지만 외곽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들도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끊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자유 경쟁이지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장차관들 기본적으로 모든 지역에 출마하고 싶으면은 다 국민 경선하겠다. 이렇게 좀 선언해야 돼요. 우선 공천, 단수 공천 생각하지도 말아라. 뭐 신인 가산점 생각하지 말아라. 다 경선으로 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내세울 수 있고 그것을 관철시킬 수가 있느냐. 그것이 혁신위가 제대로 일을 했느냐 못했느냐. 그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인요한 위원장께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막 어제도 오늘 많은 말을 하시던데 네. 그게 나중에 되면 또 꼬투리 잡힐 수가 있고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과 또 이해상충 모순되는 논리로 공격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식적인 저런 기자들 앞에 설 때는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라. 그리고 또 하나는 기자들 전화 좀 받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려요. 기자들 전화 다 받고 계세요? 네, 어제까지도 그냥 제가 봐도 그렇게 잘 모를 것 같은데 그 기자분 전화 받아가지고 정말 많은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 이걸 옮길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말을 하셨다. 그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기자들 전화 받지 마시고 말은 원론적으로 하셔라. 말을 많이 아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혁신위원장을 뽑으신 거지 수도승을 뽑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계속 살아오신 게 있어서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이 예, 아니기 때문에 예, 걱정하시는 건 소통의 알겠는데 방법이 좀, 상당히 다르신 것 실현되기는 같아요. 좀 쉽지 않아 아니, 민주당 보입니다. 김은경 위원장도 네.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발목 잡힌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키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 말로 약속을 해버리면 나중에 뭐야 당신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러면은요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회가 권위를 잃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당에서 그거를 안 따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아끼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하셨는데 아까 그 언급하셨던 공천룰과 관련돼서 어디까지 권한을 가질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할 텐데 어제 그 박정화 대변인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위, 공관위, 인재영입위 이 모든 기구들이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공천룰까지 혁신위에서 건드릴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건드리지 말라고 들렸거든요. 선을 그었죠. 예, 예. 네. 그 부분은 그러면 결국에는 권한에 있어서 핵심 총선을 앞두고 핵심 역할이 그거로 보이고 국민의힘이 쇄신하는 모습에 그냥 정점이 될 텐데 네. 그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건가? 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나온 정권을 부여받았다 이 얘기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말장난에 불과하고요. 국민들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정권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김기현 대표 아닙니까? 예. 근데 김기현 대표가 정권이 있나요? 어느 국민이
국민의힘의 정권을 김기현 대표가 갖고 있다고 인정을 합니까? 김기현 대표가 여당 대표지 않습니까? 정권이 없는 사람이 정권을 줬다는 것도 웃기는 건데 정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그 정권을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어느 범위까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정권을 줬다라고 하는 표현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매우 좀 염치 없는 얘기를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전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했고요. 인 위원장도 무서울 정도로 많은 권한을 나한테 줬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잠깐 들어보실까요? 며칠 전에 우리 대표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아주 거침없이 이걸 들어와서 우리의 편견을, 우리의 꼭 뜻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좀 도와달라. 이런 대화를 나눴고. 네, 이 전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전권 부여라는 게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이냐. 현재 여권 구도상 이게 가능한 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들도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 대표가 얘기한 전권은요, 혁신위의 구성, 그러니까 위원들, 위원장님 마음대로 정하세요. 혁신위 활동 기간, 위원장님 마음대로 정하세요. 혁신위에서 논의될 안건, 위원장님 마음대로 전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정권은 뭐냐면은 혁신위에서 모든 걸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혁신위에서 결정사항을 단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추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마음대로 결정하십시오. 이래야 정권을 부여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박정아 대변인처럼 공천 룰은 말고요. 그건 딴 데서 할 거고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렇게 뉘앙스가 예. 들리잖아요. 그런 식이 되면은 혁신위에서 할 게 없어요. 총선을 앞두고 공천 룰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는 혁신이, 그리고 아까 우리 윤재관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혁신이 의미가 없죠. 근데 인요한 위원장께서도 특유의 이제 여러 가지 성격도 있고, 네. 또한 본인이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제대로 본인이 활동하고 싶어 하는 모습도 보이니까, 일단은 저는 혁신위원이 결정될 때까지는 좀 기대감을 갖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이 인선과 관련해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인선 마무리하겠다. 조금 전에 인요한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전문성 그리고 청년, 호남 이런 컨셉으로 외부 인사들 영입하려고 한다. 언론에 이제 실명도 나오고 있고요. 혁신위원회 초선 의원이나 비윤계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도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윤계를 통합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모두 다 내려놓고 통합해야 한다. 이렇게 인 위원장이 오늘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다 한다는 얘기일까요? 비윤계까지도 다 혁신위원회 앉힐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초선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도 예. 비윤계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혁신위원장 임명하기 전에 좀 뒷얘기를 들어봤더니 예. 하태경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한 방송에 나가서 이준석 비윤계도 다 이렇게 혁신위원도 참여시키고 그들 다 포용하고 그래야 네. 된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혁신위원장 검토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후보였는데 네. 하태경 의원이 다 네. 끌어안아야 된다. 그 멘트 때문에 아예 후보에서 제해졌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비윤계를 참여시키겠다라는 것은 좀 낭만적인 생각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박근혜 예전에 2011년도 박근혜 혁신위가 성공을 거뒀던 그 롤 모델을 잘 한번 참고를 해서 좀 제대로 당을 혁신할 수 있는 분들로 위원을 꾸려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이 지금 10월 말 아닙니까? 국감이 끝났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총선 체제로 넘어가는데 그때 혁신위가 할 일이 사실상 아까 기간까지 얘기하셨는데 기간이 충분한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바로 총선 체제로 넘어가는데 혁신위가 무슨 말을 하면 너네들은 끼지 마. 거기는 너네들 권한 범위에 벗어나. 이런 얘기 한마디씩 하면 혁신위원 이렇게 컨셉 잡아가지고 아무리 구성해봤자 이게 막장 돌아가면 타버리게 되는 거죠.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결국은 혁신위의 기간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를 지도부가 사실은 결정해서 빨리 혁신위에게 정확한 임무를 부여해줘야만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근데 다 펼쳐놓고 다 줄게, 다 해봐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하태경 의원님 얘기하실 때 저도 하태경 의원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혁신위원장에? 예, 결국 이준석, 유승민 이 두 정치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을 사람을 선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비윤계를 포용하느냐의 문제는 사실상 지금은 여러 가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대 난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혁신위원회 어떤 분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냥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뭐 함은경 전 삼민투 위원장인가요? 그분 박은식 내과 의사. 예. 뭐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김경률 회계사 이런 정도 인물인 것 같은데 또 보수 쪽에서는 아니 어떻게 좌파들 모아다 놓고 어떻게 혁신하려고 그러냐 보수를 완전히 망치려고 그러냐 이런 또 반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얘기들이 들릴 거예요. 한 명을 두고도 되냐 안 되냐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얘기가 많을 텐데 그거를 좀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의지도 필요한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김은경 혁신위가 처음부터 기대를 할 것이 없었고 실패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 개혁을 해라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는 혁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요한 혁신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를 보호하는, 옹호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면은 이거는 혁신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혁신위원장의 권위가 제대로 서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힘이 실려야지 내가 뭔가를 할 수 맞아요.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는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전권을 주겠다라는 네. 표현을 쓴 것 같고 네. 아까 그 말씀하셨던 위원장의 의지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오는 멘트로 봐서는 의지도 상당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힘이 실릴 수 있는 실제로 힘이 실릴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일단은 인요한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언뜻 비쳤죠. 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하고 친해. 거의 매일 통화하는 사이야. 예. 물론 김한길 위원장은 아니 뭐 옛날에 친했지만 지금은 매일 통화하는 사이는 아니야라고 이제 부인을 했어요.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상당히 신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교감을 한다라는 것 자체만 갖고도 어느 정도 좀 권위가 실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말실수들을 인요한 위원장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혁신 뭐 할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지금부터 좀 공부 좀 해가지고 좀 혁신안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 상황에서 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은 최선의 구원투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치를 잘 모르는 분이 갑자기 정치권에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혁신안을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만들어낼 수 있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좀 잘 서포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었고 어쨌든 혁신위원들 네. 제대로 된 분들을 선임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일단 혁신위원 면면을 보면 좀 방향성도 보이고 네. 진정성도 보일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들리는데 아까 언급하신 그 김 위원장과 김한길 그리고 국민통합위원장 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쭈면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인 위원장이 임명이 되는데 그 뒤에 김한길 위원장이 추천이 있지 않았냐, 그 힘이 있지 않았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매일 전화하는 사이였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사모님과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네. 김한길 위원장의 사모님과 과거의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서 친해진 사이지 그 뜻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또 이렇게 약간 수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끊임없이 김한길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김한길 역할론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언급이 나온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역시 혁신이도 김한길을 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로 좀 들리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임명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김한길 위원장의 입김이 좀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고 대통령이 김한길 위원장한테 모든 걸 다 상의하라고 내각에 또 지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로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본인은 계속 부인하겠죠. 부인해야 점점 더 커지니까요. 네. 그걸 아는 정치에 오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활용하실 겁니다. 근데 그 분이 어디까지 인요한 위원장에게 사인을 줄 것이냐 이 문제가 좀 걸려 있다고 보고요.
저는 김기현 대표 말을 잘 안 들을 것이고 김한길 위원장 얘기를 더 많이 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예. 앞으로 국민의힘과 여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김한길 위원장을 빼놓고는 설명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 나오는 그 네. 역할로는 확실히 실체가 있는 거고 총선을 앞두고는 정말 역할이 대두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한길 위원장은 뭐 신당 만들 거예요라고 했더니 제가 무슨 신당 만들어요? 그런 건 안 해요라고 했지만 그 다음번 질문 그러면 정치는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는 묵묵부답이셨거든요. 대답을 안 했죠.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고 어쨌든 지난주에 있었던 국민통합위원회 회의 때 내각의 중요한 분들과 당의 중요한 분들을 다 모아놓고 김한길 위원장 말 잘 들어 정책 제언들 잘 집행해 이렇게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한길 위원장의 위상은 저는 지금 정권의 2인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국민의힘과 여권, 대통령실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는 내년 총선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거의 가장 전문가가 김한길 위원장이에요. 그분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한길 위원장 말을 잘 들을 거야. 이거는 김한길 위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야.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당연하게 상수로, 예, 받아들여야 상수로 된다.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좋은 효과를 나타낼 거냐 말 거냐 그건 이거는 두 차치하고, 번째 문제고 예. 일단은 김한길 위원장 빼놓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럼 예. 그만큼 대통령이 정확하게 힘을 실어줬지 않습니까? 참패하고 나서 대국민 메시지를 한 번도 내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통합위원회에 가가지고 내가 반성한다 했는데 그 반성이 국민을 상대로 하는 반성이 아니고 국민통합위원장 그리고 국민통합위원들께서 해주신 말을 제가 잘 이행하지 못해서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것은 정말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발신해야 될 메시지를 특정인에게 발신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그쪽으로 다 쏠릴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것을 유도했을 것입니다. 내 2인자는 이번 총선까지의 2인자는 김기현은 이제 끝났어. 이제 김한길이야 라고 하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줬고 그쪽에 안테나를 맞추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요? 예. 또 그러면 하나는 예. 김한길 신당론에 대해서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절대 아니라고 계속 하면서 본인의 몸집을 계속 키울 겁니다. 근데 이분이 신당을 만들 가능성이 저는 높게 보는데 그 이유는 과거 사례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도 2007년에 열린우리당을 제일 먼저 깨고 나가서 새로운 신당을 만들었죠. 그리고 2015년도에 또 16년도 선거 앞두고 또 신당을 만들기 위해서 또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당을 깨고 기존에 있는 당을 깨고 새로운 당을 만드는 전문가세요. 그리고 계속 그런 역할을 계속 하셨던 분입니다. 결과는 항상 안 좋았고 폭망이었습니다만은 그런 모사를 계속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실제 말로 하면 버릇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요? 본인의 습관. 한번 내가 계속 그래서 이렇게 판을 엎어봤는데 판을 뒤집어 봤는데 성공 못했어. 이번은 반드시 성공해봐야지. 내 인생의 마지막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신당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김한길 위원장이 신당 만드는 일이 없다라고 어제 일축을 했고, 네. 그리고 지금 또 많은 평론가들도 대통령의 지지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신당을 만들어서 나중에 합당하는 그런 모습을 가는 것은 뭐 현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역할은 있을 것이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총선에서 김한길 위원장 카드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라는 시나리오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관점을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이 이 현재 국민의힘을 유지해서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고 또 하나는 당선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배반하지 않고 의리를 끝까지 지킬 것이냐. 난 당선됐으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천받을 일 없어. 윤석열 대통령 별로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는 것 같아. 난 멀리 해야지. 이럴 사람들이 당선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퇴임 후에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과 지난 시절 상당히 의리를 지키고 본인이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내년도에 국회에 많이 진출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같아요. 그것이 국민의힘을 깨버려가지고 윤석열 신당을 새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외곽에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신당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국민의힘과 함께 합당하는 형식, 그런 형식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 것인지, 그건 이제 방법론의 차이겠죠. 근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관점 때문에
분명히 현재 상태대로 내년 총선을 치르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그러한 스케치를 누가 할 거냐? 김한길 위원장밖에 없다. 이러한 이제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선거를 보시는 앞두고 창당을 하고 또 합당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 번 해왔던 분입니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이렇게 실존 인물 중에 이렇게 신당 창당과 합당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 김한길 대표가 가장 대표적인 분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전문가에게 예.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권발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12월 거취 결정서를 띄웠던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신당설 이제 매일 나오시는 패널마다 제가 의견을 여쭙고 있는데 두 분은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신당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그것을 결론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고민을 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무엇을 해야 내가 내년 6월 달에 뉴스외전 이 패널석에 나오지 않고 국회 본회의장 안에 앉아 있을까. 내가 의원이 되는 게 목표인 거죠. 그렇죠. 예. 가장 그 정확하고 빠른 길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면 무소속 출마? 무소속 지역구 출마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요. 그럼 가능성이 높은 건 개혁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하나의 정당을 만들어서 지역구 나갈 사람 지역구 나가고 비례대표 나갈 사람 비례대표 나가가지고 양 진영에 정말 거대 양당이 계속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신물이 난다. 그런 합리적인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정당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로서 국회에 진출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것이 가능성이 높을까? 그거는 이 두 분이 판단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 두 분이 내년에 출마를 하거나 정치를 할 가능성은 대단히 좀 낮아진 거 아니냐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나경원의 길을 걸 것이냐 안철수의 길을 걸을 것이냐 두 사람의 길을 똑같이 걸을 것이냐 이건 그 자해행위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으로서는 그러니까 굴욕의 길은 절대 선택하지 않고 본인의 길을 분명하게 갈 것이다. 그게 바로 신당일 것이다. 그래야만 총선 결과가 어쨌든 간에 정치인 이준석, 정치인 유승민의 길이 계속 열릴 수밖에 없다. 지금 굴욕하면 영원히 정치는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 두 분들한테 가끔 이제 만날 기회가 있어요. 제가 덤블링에서라도 내년에 꼭 배치 달아라. 그래야 정치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나와서 정치 평론하면서 세월을 지낼 수가 없고 2027년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엔 패널만 하면서 또한 외부에서 SNS에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것만으로 대권 후보가 되기는 어렵다. 하여튼 물고 나무 서서라도 꼭 배치 다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 지금 두 인물은 뭐 거의 지금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셈법상 나가는 거를 기정사실화하는 게 상식적이다 또 이렇게 네. 들리는데 어쨌든 12월이라는 시한을 메시지를 국민의힘에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뭔가 보여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데 그거는 뭐 명분 쌓깁니까 그럼? 근데 앵커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당신들 원하는 지역구에 뭐 출마해. 그냥 뭐 이준석 노원에 출마하고 유승민 대표 뭐 서울에 어디 좀 험지 출마해. 이거 가지고 남아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야죠. 대통령께서 야당과 협치를 하고 이전에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가 기대를 했던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은 내년에 내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서라도 국민들께 자, 우리 윤석열 정권 좀 도와줍시다. 우리 찍어주세요. 이럴 선거 캠페인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현재 계속 저렇게 일방적인 국정 운영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좀 약간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대통령 도와주자고 어떻게 나를 찍어달라고 하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으시면 이분들은 나가서 어쨌든 배지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만약에 이건 예. 가정입니다만 그래서 이게 지금 혁신위가 출범을 했으니 이 혁신위라는 기구를 통해서 12월 전에 어떤 그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입장 표명을 하기 전에 정말 포용적으로 통 크게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준석 전 대표 노원병 나가 이렇게 그냥 딱 공천을 하는 걸로 확정적으로 끌어안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당혹스러워지는 겁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절대 그렇게 안 될 것이다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 대선 앞두고 위장 화해쇼를 한번 했죠.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끌어안고 이렇게 화해쇼를 했습니다만 쇼였다는 게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화해쇼를 해도 되죠. 왜냐하면 화해쇼를 하고 나서 이준석한테 줄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공천을 줘야 돼요. 만약에 당선돼 버려요. 그러면 골치 아픈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화해쇼를 하기가 현실적인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공천이라고 하는 실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보고요.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공천을 받아도 윤석열 체제하에서 국민의힘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더 내가 더 불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여론조사의 반향이 되게 앞으로도 중요할 텐데 만약 이준석 신당을 만들면 특히 서울 같은 곳에서 강북 같은 곳에서 국민의힘보다 더 능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더 이상 갈 이유가 없죠. 이 두 가지 측면에 보더라도 저는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고 출마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공천 줄게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획기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인식, 행동의 반향, 180도의 바뀜 이런 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본인 가족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검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특검 본인 사인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해라. 그리고 우리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그거 상식적으로 처리하시고 그리고 제가 되게 유의 있게 보는 거는 양평고속도로예요. 네. 원안과 대안. 대안 노선으로 하면 어쨌든 대통령 처가 일가가 막대한 부의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고집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좀 바뀌셨네. 그러한 인식을 주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포용하고 이준석 나가고 싶은 대로 나가 이런다고 해서 이분들이 남아있는 것은 그런 뭐 명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는 노원 지역구 하나 공천 주는 거 지금 이런 답이 맞아요. 아니라 네. 정말로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바뀌었다는 그렇죠.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행동이 조치들. 나왔을 네. 때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바뀌는구나.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네. 같이 뛸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건 지금 본인 명분 쌓기인 거죠. 자꾸 그러시면 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떻게 해서 비판할 거예요. 그럼?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봐야죠. 뭐. 예, 그 총선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의 종로 출마설이 이제 주말에 불거졌는데 여권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총선 나가면 어느 지역에서 승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종로뿐 아니라 지금 여러 지역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총선에서 한동훈 카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죠. 사람빵 도련님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 강남과 영남의 대구 TK 아니고서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당선될 거를 보장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중도층에서도 매우 싫어하는 후보거든요. 이 중도층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십시오.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해야 된다는 기후가 매우 강합니다. 근데 윤석열이 이인자라고 본인이 그동안 쭉 얘기했던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심판을 하는 선거에 그 사람이 당선이 되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한들 저는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 아직도 자기는 세상 물정 나는 모르는 소리야 난 듣고 싶지 않아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이제 촉박할 거예요. 다급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절단의 시기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출마할 것이냐 마냐.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당선의 가능성이 있나? 출마를 안 하면 내가 다음에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법무장관을 했으면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총리요? 총리죠. 근데 총리는 요새 돌아가는 그 흐름을 보니까 김한길 위원장이 끝나고 나면 총리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지금 초조할 거예요. 초조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 만들어낼 텐데 결국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결론은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출마를 검토할 때 두 가지 이유를 언론에서 제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셨다. 원래는 출마 안 시키려고 했는데 네. 강서구청장 선거 지고 나니까 한동훈 카드가 필요해. 한동훈 정치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의 신복이 내년에 본회의장 안에 앉아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 이것이 한동훈 장관 출마의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또 하나의 이유가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가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요 충분히 지지층 결집돼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지지층 자꾸만 뭘더 지지층만 양쪽 결집돼. 다 지지층은 공고합니다. 확고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효용성이 있으려면 중도층, 무당층, 국민의힘에게 실망해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한동훈 제가 나갔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에게 다시 힘을 모아주세요. 그렇게 표를 끌어올 수 있는 소구력이 있는 것이냐.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왜요? 시각이 엇갈릴 수 없어요. 있으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네. 한동훈 장관의 출마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지 어쨌든 상징적으로 정권의 2인자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냥 지지층 결집시키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는 강남이나 대구 쪽에 내보낸다?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단축시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출마시킬지 말지 여부부터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한동훈 장관 본인 자체의 그 의지나 뭐 목소리는 지금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적다고 보세요? 자율적인 선택권이 없다고 보여져요. 그냥 대통령께서 안 되겠다, 너 나가라. 이러면 나가는 거고 아니야, 내각에 있으면서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있겠죠. 한동훈 장관이 제가 나가가지고 내 배지 달고 싶습니다. 한다고 해서 나갈 수가 있겠냐고요. 개인적으로 한 장관은 정치를 하고 싶어 하나요? 얼마 대한민국에? 전까지 지인에게는 나는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겠어. 내가 나가서 뭐 하겠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한동훈 장관은 반정치인이잖아요. 그런 분들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탄핵이 이제 곧 논의될 겁니다. 국정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얘기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가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질 텐데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먼저 움직이려고 하는 동기부여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확장력이 없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는 제가 지금 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본인이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좀 성찰하고 자제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미덕인 거고, 그게 이제 어떤 그 권한을 주어진 사람들이 다시 그 권한에 가지고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그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그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모습을 1년 반 이상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확장력을 요구한다? 그건 이제 놀부심보도 아니고 정말 잘못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빨리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민생협치회담을 김기현 대표가 이제 제안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까지 합해서 여야정 3자 회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역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제안을 했을까?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하나는 나는 민생,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가장 신경을 쓰는 사람이야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난 이렇게 대화하고 타협해서 협치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안 받아들여요. 윤석열 대통령은 되게 협량한 지도자예요. 그런 프레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려면요, 그냥 김기현 대표 만나가지고 여야 당대표 회담을 통해서 산적해 있는 민생 법안 그리고 예산안 처리를 어느 정도 합의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3자 회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4자 회동을 해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네 분이 모이셔가지고요. 향후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좀 타협하고 조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여당이 여당다운 모습이 한 번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협상을 하려면 협상에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출장소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장이라고 불리는데 권한이 하나도 없는 분하고 무슨 앉아서 얘기해가지고 민생을 얘기한들 용산에서 나 안 할래? 그럼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그런 협상을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협상의 실익 차원에서라도 여야가 만나서 협치의 실익 차원에서라도 3자 회동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련의 대상입니까? 지금 1년 5개월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야가. 대통령이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초유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윤 대통령이 안 받아줄 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야당이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서 정치합니까? 국민들은 빨리 여야가 협치해서 대통령 만나서 빨리 좋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라. 국민들은 그런 요구를 하고 있으니 야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받아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만나서 계속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고 바른 정치의 모습이겠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삼자 회동 이것이 맞는 것이지. 아니 대통령 빼고요. 대통령이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삼척동자도 다 하는데 그분 빼고 바지사장하고 얘기하라고 계속 강요하시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염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지난주부터 예. 대통령께서 당의 역할을 좀 강화하도록 주문을 했고 예. 여러 가지 당정 회의를 통해서 당이 주도권을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어쨌든 민생이 급하고 국민의 삶이 어려우면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셔라. 꼭 대통령과의 만남만 고집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여야 양자 회담이건 여야 네. 대표가 만나든 여야 정이든 어쨌든 지금 꽉 막혀 있는 이 협치가 없는 이 물꼬를 좀 트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는 것 네, 같은데 네. 어쨌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떤 식의 모양이든? 일단 그래서 가능성이 있게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히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쇼로 하면 안 되고 성과 있게 하려면 분명하게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논의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함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한번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올해 3월인데 그때 얘기가 협치 얘기 나왔고요. 대화, 타협 얘기 나왔고요. 그동안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비상 체계여가지고 비대위 체계였지만 이제 정상이 됐으니 우리 자주 만나자.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좋은 얘기들. 그 후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 만나자고 해도 절대 안 만난다고 하고 단식하고 있는데도 나는 모르는 얘기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이런 분하고 어떻게 만나서 얘기를 합니까? 한두 번씩 계속 그렇게 신뢰를 저버리는 협상 대상자하고 만나서 얘기하느니 분명하게 분명하게 협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문제를 풀어야 지금의 민생 현안들을 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세요. 여야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전국이 경색된 책임은 여당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일단 여당이 다시 대화를 제의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표 논란에 대해서 어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 이렇게 당내 통합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 시점에서 굳이 불을 지필 필요가 없으니 대표의 저런 메시지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강성 지지층의 불만이 여전하고 결국 공천 과정에서는 가결 인사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비명계의 걱정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초로 예정된 지명직 최고위원회 자리에 통합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이 임명될 것인가 그걸 봐야 되나? 뭐 시험대가 될 거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야 간에 지금 계속 민생 계속 얘기하고 있고 야당은 계속 1년 내내 지금 민생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자라는 예. 얘기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명직 최고위원을 다시 선출해야 될 이 시점에 이 중요한 시점에 그리고 민생이 매우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한 자리에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밥그릇 싸움처럼 국민들이 보기에 비명이냐 친명이냐 이런 밥그릇 싸움처럼 보이는 이런 체계로 가는 게 맞을까요? 제가 만약에 당대표면 민생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민생경제 전문 최고위원을 지명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친명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민주당이 지금의 여러 정국들을 거쳐오면서 민생에 대해서 보다 진정성 있고 그리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걸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을 모셔오는 것이 맞는 것이지 비명이냐 친명이냐 반명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 그렇게 논의하는 것은 과거에 흘러간 올드 패션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생을 걱정하시면 그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 제대로 된 민생 정책 세울 수 있도록 그냥 당에서 뒷받침해주면 되지 뭐 최고위원 한 명 이렇게 임명한다고 그래가지고 민생 뭐 챙기고 안 챙기고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그냥 정책위원장이 하면 돼요. 예. 기존의 정책위 의장 정책에서는 계속 그러한 활동들을 해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더 강화하면 되죠. 또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는 민생에 겁니다. 대해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더 실무와 당연히 관련된 공식적인 부분 전문가가 기구들이 하면 되는 있으니까요. 거고 네. 이 자리는 그래도 상징성 때문에 통합의 어떤 메시지가 보일 수 있는 인물이 앉아야 된다고 보세요? 송갑석 전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했을 때의 논리가 그거였어요. 그냥 당내 화합, 통합, 그리고 호남 배려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아니면 위기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어쨌든 당내 갈등이잖아요. 네. 비명계와의 다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거를 희석시킬 수 있을 만한 상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되죠. 말뿐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말로 약속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진정성이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논의되는 걸 보면은 네. 장소장님은 충청권 목 아니면 여성 목 뭐 이런 식의 논의만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예. 게 이재명 당대표 통 큰 정치 하시라. 그래서 비명계 품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이번에 지명직 최고위원 선임에서 나타내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맙수다 여기까지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